아니 이런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산 중에 웬 유아린이란 말인가. 보찜 장수로 변장한 이재아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유아린을 발견하고는 급히 거처로 데려왔다. 그런데 유아린은 홀몸이 아니었다. 방에 눕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아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끼며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극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유아린이 허우적대며 손을 뻗다가 그만 이재하의 상투를 움켜잡고 말았다. 임자, 제발 이 손 좀 놓아주시오. 과연 유아린은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내도 아닌 낯선 유아린의 출산을 이재하가 무사히 받아낼 수 있을까?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과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주겠다. 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몹시 추운 한겨울이었다. 북녘에서 몰려온 매서운 칼바람은 살을 애듯 불어왔고 한방눈은 사람의 무릎까지 빠질 만큼 쉬지 않고 쏟아졌다. 산과 들은 물론이고 지붕과 길마저 눈에 덮여 온 세상이 하얗고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 극심한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걸어오는 사내가 한 명 있었다. 낡고 해진 베옷 하나를 걸친 초라한 차림새였다. 등에는 커다란 보찜 하나를 메고 손에는 엿가락과 자잘한 자파를 매단 보찜 장대를 쥐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평범한 보찜 장수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가늘게 뜬 눈으로 사방을 예리하게 살피는 기색이나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눈이 수북이 쌓여도 조금도 굽지 않는 등줄기에서는 보통의 장사치와는 다른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의 정체는 이재하였다. 조정의 엄중한 밀명을 받은 젊은 암행어사였다. 이 고을의 관원인 배만흘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율미를 빼돌려 제 배만 불린다는 밀고가 한양에 닿은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나 있었다. 이재하는 그 부패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징벌하겠다는 명을 받들고 남루한 보찜 장수로 위장한 채 이 고을에 잠입한 것이었다. 그날도 이재하는 고을의 지형을 익히고 백성들의 흉흉한 민심을 살피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험한 산비탈을 오가고 있었다. 발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배마늘의 죄상을 입증할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다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나타났다. 산비탈을 돌아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의 바위 아래 눈더미 속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이재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가 살펴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다. 여인이었다. 그것도 만삭의 몸을 한 여인이었다. 유아린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감긴 눈꺼풀 위로는 차가운 눈송이가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는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배를 힘없이 감싼 채였고 의식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손끝까지 보랏빛으로 질린 것을 보니 눈밭에 쓰러진 지 이미 꽤 시간이 흐른 듯했다. 이재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른 것을 따질 겨를은 없었다. 국왕의 어명도 자신의 신분도 모두 뒤로 한 채 이재하는 곧장 보찜을 내던지고 유아린을 등에 업었다. 이재하는 얼어붙은 손을 녹일 겨를도 숨을 몰아쉴 틈도 없이 눈밭을 박차고 달렸다. 그가 몸을 숨기듯 머물던 냉골 초가집까지는 가파른 산비탈을 한참이나 올라야 했다. 등에 업힌 유아린의 몸은 차디찬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만삭의 몸이라 그 무게 또한 만만치 않았으나 이재하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칼바람이 귓가를 후벼 파고 몰아치는 눈발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의 두 발은 쉬지 않고 깊은 눈길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초가집 아랫목에 유아린을 눕히고 이재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을 때였다. 정적을 깨고
방 안에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유아린의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더니 두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다. 산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것도 아이가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급박한 산통이었다. 부인 정신을 차려보시오. 이재하가 다급히 몸을 숙이며 외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커다란 진통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유아린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바로 앞에 있던 이재하의 상투를 덥석 움켜잡고 말았다. 으악! 이재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다. 부인 제발 이것 좀 놓으시오. 하지만 유아린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진통이 몰아칠 때마다 그녀의 소나귀는 더욱 세게 조여왔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재하였으나 지금 눈앞의 산모에게는 함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그저 쩔쩔매며 방바닥을 짚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이러다 제 머리 다 뽑히겠습니다. 부인. 진통이 올 때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이재하는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유아린의 손을 떼어보려 했으나 그럴수록 소나귀는 더 악착같이 상투를 붙들었다. 한참 뒤 진통이 잠시 잦아드는 틈이 찾아왔다. 유아린의 손에서 힘이 스르륵 빠지자 이재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같이 머리를 빼냈다. 그리고는 헝클어진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유아린이 다시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그제야 이재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이대로 곁에서 머리채만 잡혀주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당장 산파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부인 잠깐만 버티시오. 내가 곧 사람을 데려오리다. 이재하는 외치자마자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한밤중에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미친 듯이 헤치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얼마나 헤맸을까. 산중턱 어딘가에서 신락같이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이재하는 그 불빛을 향해 단숨에 달려가 다급히 문을 두드렸다. 계시오. 사람 있소. 문 좀 열어주시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고 짧은 백발에 주름이 깊게 패인 노파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약초 할멈이라 불리던 칠성 할멈이었습니다. 평생 험한 산을 제 집 안방처럼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온 노인이었습니다. 이재하가 숨을 헐떡이며 급박한 사정을 전하자 칠성 할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익숙하게 약구러미를 챙겨들더니 곧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가. 어서 앞장서지 않고 그렇게 눈보라를 뚫고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온 칠성 할멈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방안 가득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산모 유아린의 손에서도 완전히 힘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이재하는 방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단정하던 상투는 완전히 풀려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얼한 두피를 만지던 그의 손바닥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이재하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멍하니 강보에 쌓인 복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피 묻은 손을 닦던 칠성 할멈이 이재하의 등을 철썩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하네. 아주 튼실한 사내아이야. 각시가 너무 아파서 서방님 상투를 아주 사정없이 잡아뜯었구먼.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네 그려. 할멈은 껄껄 웃으며 강보에 싼 아이를 이재하의 품에 덮어 안겨주었습니다. 이재하는 생전 처음 갓난아기를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과 새근거리는 숨결이 두 팔 위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에 이재아는 얼어붙었던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보아비가 얼빠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산모 몸을 닦아야 하니 어서 우물가에 가서 깨끗한 물을 떠와 펄펄 끓이게나. 칠성 할멈의 불호령이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재아는 산발이 된 머리를 정리할 틈도 없이 다시 캄캄한 눈밭으로 뛰쳐나가 허둥지둥 물지개를 져야 했습니다. 그 밤 길고 모진 눈보라는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성 할멈이 산에 다녀오겠다며 짐을 챙겨 돌아가고 나자 초가집에는 이재아와 유아린 그리고 갓 태어난 복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재아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붓을 쥐고 글을 읽으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칼을 쓰는 법은 익혔어도 아궁이에 불을 떼거나 미역국을 끓이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재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싯돌을 쳐 불씨를 살리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그런데 장작을 밀어넣고 입으로 후후 불자 불길은 살아나는가 싶더니 연기가 되래 아궁이 밖으로 몰려나와 이재아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콜록거리며 이재아는 눈을 질끈 감고 손을 휘저으며 연기를 쫓아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기침을 멈춘 이재아는 소매자락을 끌어당겨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닦아내기는커녕 이마와 코끝에 시커먼 수검댕만 잔뜩 묻히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아리는 얼른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아궁이 불을 살려낸 이재아는 이번에는 산모에게 먹일 미역국을 끓여보겠다며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칠성 할멈이 남겨두고 간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 솥에 넣고는 그저 불 앞에 앉아 지키고 있으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마당으로 나가 장작을 손보는 사이 솥 안에서는 국이 끓어 넘치다 못해 시커먼 연기까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이재아가 황급히 달려와 솥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미역국은 솥바닥에 새까맣게 들러붙어 있었고 국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탄 냄새가 방 안까지 번지자 유아린이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이재아는 민망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둘러 솥을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먼 하고 중얼거리던 그는 그날 미역국을 2번이나 더 태워 먹고 나서야 겨우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끓여낸 미역국 한 그릇을 유아린 앞에 내밀며 이재아는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3번 만에 겨우 끓였소. 맛은 장담하지 못하겠소만. 유아린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짭니다. 유아린의 말에 이재아는 멋쩍은 듯 뒷목을 만졌습니다. 간을 맞춘다고 한 것이 그만 그리 되었습니다. 이재아는 풀이 죽은 얼굴로 물을 더 부어오겠다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유아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잠자코 바라보다가 끝내 웃음이 터져 나올까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기저귀를 빠는 일 또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칠이가 기저귀를 적시면 이재아는 찬물이 흐르는 냇가로 내려가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했습니다. 손은 시리다 못해 고바들었고 그는 연신 입김을 불어가며 얼어붙은 손으로 천을 비벼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헹구고 또 헹군 뒤에야 겨우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아의 걸음걸이는 서툴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곧고 진실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재아는 장작을 한 아름패다가 아랫목 아궁이에 차곡차곡 밀어넣어 방이 식지 않게 살폈습니다.
밤중에 복칠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벌떡 일어나 어설프게나마 아이를 달래보았고 강보가 흐트러지면 다시 조심스럽게 여며주었습니다. 유아리는 처음에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싯돌 연기에 얼굴을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도 솥을 태워가며 다시 국을 끓이던 뒷모습도 꽁꽁 언 손으로 기저귀를 빨던 모습도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칠이가 잠들고 방 안이 잠잠해지자 이재아는 무심코 아이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할 텐데. 이재아의 말에 유아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재아가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이 모진 추위도 이겨냈으니 복이 많은 아이임이 분명하오.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유아린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복칠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칠이라니 참으로 좋은 이름이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서늘한 기운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 위에서 복칠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유아린의 안색이 차츰 돌아오고 복칠도 힘차게 울음을 터뜨릴 만큼 기운을 차리자 이재하는 다시 제 본분을 떠올렸습니다. 조정의 밀명을 받고 이 고을에 들어온 까닭도 배마늘의 비리를 밝혀내야 할 임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유아린과 복칠이 잠든 것을 확인한 이재하는 낡은 겉옷 위에 어두운 포를 하나 더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재하는 발소리를 죽인 채 눈밭을 헤치며 관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관아 담장은 높고 단단했지만 미리 지형을 익혀둔 그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모퉁이 낡은 기와 이음새를 발판 삼아 몸을 끌어올린 이재하는 소리 없이 지붕 위로 올라섰습니다. 얼어붙은 기와는 몹시 미끄러워 몇 번이나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재하는 엎드린 채 몸을 옮기며 관아 안을 살폈습니다. 창고가 있을 만한 곳을 집요하게 더듬던 중에 순찰을 돌던 포졸들이 지붕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이재하는 숨조차 죽인 채 기와장에 몸을 납작 엎드리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지요. 한참을 살피던 끝에 이재하의 눈에 관아 뒤편 잡목덤불 너머로 숨겨진 작은 창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지만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자 쌀가마니가 빽빽이 쌓인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율미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하는 외침과 함께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이고 포졸들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재하는 곧장 몸을 돌려 잡목더미를 박차고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이 고함을 지르며 뒤를 쫓았고 좁은 골목 사이로 숨막히는 추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하는 담장을 넘고 처마를 박차며 필사적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뜻밖의 방향으로 들이닥친 포졸의 칼날이 그의 왼쪽 팔뚝을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번졌습니다. 이재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뚝을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포졸들을 따돌리고 눈밭을 구르다시피 헤치며 가까스로 초가집까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쓰러지듯 방 안으로 들어선 이재하를 맞이한 것은 잠에서 깬 유아린의 눈빛이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이재하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명옷 소매는 검붉은 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끝에서는 핏방울이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유아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비명만은 억지로 삼켰습니다. 곁에서 복칠이 깊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아리는 입술을 짓씹으며 재빨리 치맛자락을 찢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아의 팔뚝을 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아는 고통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유아린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상처를 조여매는 천의 압박에 턱 끝에 힘이 들어갔으나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아린의 가녀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참이 지난 뒤 유아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꾼은 아니시지요. 이재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아린이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소리 없이 나가시고 이렇듯 크게 다쳐 돌아오시는 분이 그저 평범한 보찜 장수일 리는 없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아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낭자는 어찌하여 그 모진 눈보라 속에 홀로 쓰러져 있었던 것이오. 유아린의 손길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금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떨리는 숨을 몰아쉰 유아린이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한 번 열린 입술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육중한 문처럼 가슴 깊은 곳에 억눌러 두었던 사연들을 조금씩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유아린이었습니다. 본래 이 고을에서 대대로 백성을 위하며 존경받던 관리 집안의 며느리였지요. 시아버지는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휼미가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채고 그 전말을 낱낱이 밝혀 조정에 알리려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마늘이 한 발 먼저 손을 썼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배마늘은 교묘한 모함으로 그를 역적의 누명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시아버지는 차가운 옥에 갇혔으며 집안의 장정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아리는 만삭의 몸으로 배마늘이 보낸 자들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눈보라 속에 쓰러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험한 산비탈을 넘다가 끝내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재하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며 벽면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유아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상처를 동여맨 천을 쥔 손가락 끝에는 서러움이 섞인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재하는 그 손을 바라보다 이를 지그시 악물었습니다. 탐관오리 한 명의 탐욕이 망가뜨린 것이 비단 구휼미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까지 시리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아린이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거친 숨을 고를 때였습니다. 유아린은 이재아를 한번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린이 한참을 조심스러운 손길로 살피다 꺼내어 내민 것은 낡고 해진 적삼 한 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신 제 시아버님의 유품입니다. 이재아는 두 손을 뻗어 그것을 정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천천히 천을 펼치자 시커멓게 말라붙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진 고초를 당하며 남겨진 고문의 흔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국을 따라 세밀하게 살펴보자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자였습니다. 손가락 끝을 깨물어 흘린 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처절한 혈서였던 것입니다. 이재하는 숨이 있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옥중에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시아버지는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붓삼아 적삼 위에 빼곡하게 글자를 남겼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피에 젖은 죄수의 낡은 옷처럼 보였기에 포졸들의 삼엄한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배마늘이 언제 누구와 결탁하여 구율미를 얼마나 빼돌렸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얼마의 뒷돈을 주고받았는지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가 쫓기던 몸이었던 유아린의 품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재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말라붙은 피의 기록을 천천히 더듬어 내려가던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의 마지막 염원이 그 핏자국 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이재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아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천천히 모아 쥐었을 뿐입니다.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밤 아궁이 안에서는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복칠은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고,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이 오면 반드시 끝이 나듯 불씨는 꺼지지 않고 밤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채 굳어지기도 전에 재앙이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바람이 거셌습니다. 이재하가 팔뚝의 통증을 견디며 겨우 눈을 붙이려던 찰나 초가집 바깥에서 무언가 사각거리는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한쪽이 아닌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하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창호지 너머로 붉은 빛이 번져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횃불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횃불이 초가집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재하는 부상당한 팔을 감싸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낭자, 어서 일어나시오.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유아린이 눈을 뜨는 것과 거의 동시에 바깥에서 무겁고 거친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문이 거칠게 걷어차이며 활짝 열렸습니다. 횃불을 치켜든 사내들이 험악한 기세로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을 가린 검은 복면과 서늘하게 빛나는 칼날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배마늘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눈밭 위에 남겨진 이재하의 핏자국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사나리께서 이런 외딴 곳에 몸을 숨기고 계실 줄은 미처 몰랐군. 자객의 우두머리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재하는 유아린과 복칠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왼팔이 묵직하게 저려왔지만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쥔 오른손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나 하나만 데려가면 될 것 아니냐. 이재하의 일갈의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던져진 횃불 하나가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싹 마른 짚으로 엮은 지붕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타닥타닥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겁에 질린 복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재하는 이를 악물며 나직이 외쳤습니다. 낭자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나가시오. 지금 당장. 유아리는 복치를 포대기에 싸서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재하는 곧장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객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하는 부상당한 왼팔로 공격을 받아내며
오른손으로 쉼 없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밀려드는 적들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유아린이 뒷문으로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턱 막혀왔으나 이제야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에서 내려오다 화마를 보고 달려온 칠성 할멈이 뒷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칠성 할멈은 지체 없이 유아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게나. 유아린이 뒷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이재아는 남은 자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앞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재아는 불길이 치솟는 초가집을 등지고 눈밭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자객들이 고함을 지르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다친 팔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이재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아린과 복칠, 그리고 칠성 할멈이 안전하게 몸을 숨길 시간을 벌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아는 자객들을 산자락 너머로 끌어들이며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하나씩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인 절벽 끝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넘으며 거리를 벌렸으나 자객들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왔습니다. 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독이 발린 화살이었습니다. 화살촉이 오른쪽 어깨 아래를 깊숙이 파고드는 순간 이재하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그 아래 딛고 서 있던 절벽 끝의 눈 더미가 무너지면서 이재하는 그대로 깊은 계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눈앞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떨어지는 와중에 거친 나뭇가지들이 몸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두꺼운 눈 위로 몸이 미끄러지듯 굴러 내려가다 멈추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소리 없이 멀어져 갔다. 어깨에 박힌 화살촉에서 스며든 도끼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무겁게 번져나갔다. 절벽 위에서 자객들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아래를 살폈으나 거세게 몰아치는 눈발이 이재아의 흔적을 순식간에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이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으니 명주를 보존했을리 만무하다며 짐승의 먹이나 될 것이니 그만 돌아가자는 우두머리의 냉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자객들이 발길을 돌리자 그들의 발소리마저 거센 눈보라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계곡에는 다시금 깊은 정적이 찾아들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이재하의 몸 위로 소복이 내려앉아 검붉은 핏자국과 어깨에 깊이 박힌 화살을 무심하게 덮어버렸다. 세상은 하얀 침묵 속에 잠겼고 이재하는 그 고요한 어둠 속으로 홀로 가라앉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바위 동굴 안에서 유아린과 복치를 데리고 숨죽이고 있던 칠성 할멈은 자객들의 발소리가 산 아래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기와 함께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게나. 유아린이 다급하게 할멈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어디로 가시려느냐 물었다. 칠성 할멈은 유아린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맞잡아 주었다. 할멈은 처음에 이재아가 복칠의 아비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거리감과 서로를 대하는 애틋한 망설임을 보며 그가 제 핏줄도 아닌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음을 진작에 짐작하고 있었다. 그 양반을 찾아야지. 이사는 내 손바닥 아니니 걱정 말게. 유아린은 입술을 꾹 깨물며 차오르는 눈물을 삼켰다. 다행히 강보에 쌓인 복칠은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칠성 할멈은 더 지체하지 않고 동굴 밖 혹한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평생 산을 드나들며 약초를 캐온 할멈에게 눈 덮인 산길은 눈을 감고도 길이 보이는 곳이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헤치며 할멈은 필사적으로 골짜기 구석구석을 뒤졌다.
날이 밝아오려 할 무렵 할멈의 눈에 하얀 눈밭 위로 번진 불그스름한 자국 하나가 들어왔다. 빗자국이었다. 할멈이 서둘러 눈을 파헤치자 차갑게 식어가는 이재하의 몸이 모습을 드러냈다. 맥박은 가늘고 위태로웠으나 여전히 질긴 생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칠성 할멈은 주변의 댐넝쿨과 나뭇가지를 엮어 서둘러 썰매를 만들고 그 위에 이재하를 조심스럽게 뉘었다. 이를 악문 할멈은 무거운 썰매를 끌며 눈 덮인 가파른 산비탈을 한 걸음씩 내디뎠다. 동력 하늘이 희뿌연 빛을 내비치며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기세를 떨치던 눈보라도 조금씩 힘을 잃었고 산등성이 너머로는 새벽빛이 번져나갔다. 칠성 할멈의 하얗게 센 머리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다가 바람에 흩날리기를 반복했다. 썰매 위에 이재하는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도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깊은 혼돈 속에 누워 있었다. 이재하가 눈을 뜬 곳은 칠성 할멈의 귀틀집이었다. 통나무를 엇갈려 쌓아 올린 작은 집이었으나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의 온기가 방 안 구석구석을 훈훈하게 채우고 있었다. 처마 밑에 엮어둔 약초 다발은 바람을 따라 나직하게 흔들렸고 방 안에는 쌉싸름한 약재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재하는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다. 그러나 팔 하나조차 제대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온몸이 마치 커다란 돌덩이처럼 무거웠으며 화살을 맞았던 어깨에서는 불에 데인 듯한 열기가 끊임없이 번져나갔다. 독이 퍼진 탓이었다. 이재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뉘었다. 칠성 할멈은 작은 돌절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절구 안에는 희고 가느다란 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할멈이 그것을 힘있게 지식이자 서늘하고도 독특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재하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칠성 할멈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서연초다. 한겨울 바위 절벽 끝에서만 자라나는 것인데 이 근방에서는 도끼를 빼내는데 이만한 약재가 없지. 할멈은 잘게 으깬 서연초를 이재하의 어깨 상처 부위에 두툼하게 얹고는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었다. 차갑고 시린 기운이 상처에 닿자 이재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살을 태울 듯하던 열기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내가 살 수 있겠소? 이재하가 묻자 할멈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살 수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치고 살아나지 못한 이를 본 적이 없다. 이재하는 잠시 거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인과 아이는 무사하냐는 물음이었다. 할멈은 저들이 멀쩡히 방 안에 있다고 일러주었다. 이재하가 고개를 돌리자 방 한쪽에 유아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복치를 품에 소중히 안은 채 이재하를 바라보았다. 유아린의 두 눈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음이 분명했다. 이재하가 무언가 말을 하려 하자 유아린이 먼저 고개를 저었다.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이재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워진 눈꺼풀이 다시 감기더니 이내 깊은 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이재하는 보름이 넘는 시간을 귀틀집 아랫목에 누워 보내야 했다. 몸에 스며든 도끼가 워낙 깊고 지독했던 탓이었다. 칠성 할멈은 매서운 추위를 뚫고 날마다 산에 올라 서연초를 캐왔고 그것을 지식여 상처를 돌보았다. 때마다 쓴 약탕을 다려 이재하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기도 했다. 유아리는 할멈의 곁에서 약 다리는 일을 도우며 정성껏 복치를 돌보았다. 처음 며칠 동안 이재하는 극심한 열병에 시달려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깊은 밤이면 이를 악문 채 몸을 뒤척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잦아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런 이재하의 이마 위에 찬 수건을 얹어주며 밤을 지새운 것은 언제나 유아린이었다. 복칠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면 유아린은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이재하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곤 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업고 달리던 이가 이토록 누워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그렇게 열흘쯤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재하는 비로소 눈을 또렷하게 뜨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몸속의 도끼가 빠져나가며 이재하의 기력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재하는 더는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애썼으나 그럴 때마다 칠성 할멈이 등짝을 매섭게 후려치며 다시 눕혀버리곤 했습니다. 몸이 온전해야 싸우든 무엇을 하든 할 것 아니냐며 어서 더 눈을 붙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재하가 자신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소임이 있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할멈은 다 알고 있으니 잠이나 더 자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결국 이재하는 할멈의 서슬퍼런 불호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겨 덮었습니다. 보름의 시간이 흘러 겨우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 이재하는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담장을 지팡이 삼아 짚고서야 겨우 걸음을 떼었으며 두 발로 땅을 딛는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재하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마른 나뭇가지를 손에 쥔 채 칼 쓰는 동작을 천천히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려갔고 끊어질 듯 당기던 어깨의 통증도 차츰 사라지며 움직임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귀틀집 문간에서 지켜보던 유아리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시아버지의 적삼을 꺼냈습니다. 유아리는 등잔불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적삼 위에 말라붙은 혈서의 글자들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짚어내려갔습니다. 숨을 죽인 채 글자를 읽다 보면 시아버지가 옥사에서 마지막 숨을 붙들고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눌렀었을지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유아린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하가 수련을 마치고 마당에서 들어왔을 때 유아린은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혈서의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보아주십시오. 유아린이 정리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탐관오리, 배마늘이 구율미를 빼돌린 날짜와 거래한 상인의 이름, 그리고 매물의 액수와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내용을 찬찬히 살피던 중 유독 한 가지 이름이 여러 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이었습니다. 쌍용이 여의주를 문형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재하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이 근방에 이러한 지형이 있는가? 유아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 답했습니다. 이재하는 곧장 밖에서 약초를 다듬던 칠성할멈을 불렀습니다. 처마 밑에서 약초를 분류하던 할멈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할멈, 혹시 이 근방 산세 중에 쌍용이 여의주를 문형상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까? 칠성 할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간을 좁히고 한참 동안 입술을 달싹이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딴에 산꼭대기 근처에 버려진 사당이 하나 있지. 본래 어느 양반 가문의 사당이었는데 그 집안이 몰락한 뒤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폐허가 된 곳이라네. 워낙 길이 험한 데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아서 이 고을 사람들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지. 이재하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분명했습니다. 배마늘이 빼돌린 재물을 숨겨둔 비밀 창고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버려진 사당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관청의 창고는 단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이재아는 품 안 깊숙이 간직해왔던 마패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간청이 손바닥 위에 놓인 마패를 본 유아린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났던 사내가 실은 어떤 신분이었는지 그제야 명확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재아는 유아린을 지그시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재아요. 이제 탐관오리 배마늘을 단죄할 때가 되었소.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칠성 할멈이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암행어사고 뭐고 간에 저 왈패들이 득실거리는 산속 사당을 혼자서 치겠다는 게냐. 아직 어깨도 다 낫지 않은 몸을 이끌고 말이다. 그래서 관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재아는 마패를 쥔 손을 칠성 할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멈, 이 마패를 들고 이웃 고을의 병영으로 가주실 수 있겠소. 장수는 이 마패를 보면 곧바로 내가 보낸 사람임을 알아볼 것이요. 또한 장터 주막에 미리 약조한 표식을 남겨두면 나를 찾던 군졸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들 것이요. 칠성 할멈은 잠시 마패를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늙은이 몸 하나 빌려 쓰는데 참으로 거창한 물건을 꺼내는구나. 내 기꺼이 다녀오마. 할멈은 도포자락을 여미고 집신을 단단히 꿰어 신었습니다. 유아리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귀틀집 문간까지 따라 나와 멀어지는 할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할멈의 작고 단단한 발자국이 하나둘 새겨졌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칠성 할멈의 귀틀집 근처 산기땀에 말발굽 소리가 은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한 관군과 군졸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며 하나둘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어사 이재아를 찾아 헤매던 충성스러운 이들이었습니다. 마패와 암호 표식을 확인한 군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더불어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당으로 진격할 경로를 두고 의논하던 중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당으로 이어지는 험한 산길에는 폭설이 쌓여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눈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무장한 관군들이 대열을 갖추어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지리에 발근이 없이 무턱대고 길을 나섰다가는 사당에 닿기도 전에 눈 속에 고립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그때 칠성 할멈이 당당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멈은 두툼한 소못을 여미며 군졸들 앞에 섰습니다. 산짐승들만 다니는 얼어붙은 폭포 뒤쪽으로 난 비밀스러운 샛길이 있다. 눈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 길만은 막히지 않지. 내가 평생토록 약초를 캐러 다니던 길이다. 관군들은 의구심 어린 눈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재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가 군말 없이 할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할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장섰습니다. 눈 덮인 바위를 짚고 얼어붙은 폭포 옆 좁은 절벽길을 타고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걸음걸이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강건했습니다. 뒤따르던 관군들이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발맞출 정도였습니다. 이재하는 할멈의 뒤를 바짝 쫓으며 낮은 목소리로 군졸들에게 대형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빽빽한 잡목숲 너머로 버려진 사당의 낡은 지붕선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아가 손을 들어 일행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당 안팎으로는 창을 든 자객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배마늘의 신복들이 겹겹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재아는 관군들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소리 없이 매복하게 한 뒤 자신은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낡은 사당 너머로 배마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가로챈 재물을 훑어보며 거드름을 피우는 가증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이제야는 그 오만한 목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력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시린 겨울 하늘을 가르는 우렁찬 호령이 온 산하를 진동시켰습니다. 사방에서 관군들이 파도처럼 밀려 나왔습니다. 당황한 자객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려 했으나 이내 포승줄에 묶여 나뒹굴었습니다. 포승줄의 소란을 듣고 사당에서 뛰쳐나오던 배마늘은 이재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재하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처 입은 어깨가 욱신거렸으나 그의 기계는 꼿꼿했습니다. 굳이 칼을 뽑을 필요조차 없다는 듯 배마늘을 응시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런 배마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재하는 벌벌 떠는 배마늘을 차가운 눈밭 위로 끌어내어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아린이 목숨 걸고 지켜온 혈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율미를 가로챈 날짜와 가담한 자들의 이름, 그리고 오고 간 뇌물의 액수가 낱낱이 밝혀질 때마다 배마늘의 몸은 점점 더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산자락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탄식과 분노 섞인 소리가 허공을 울렸습니다. 이재하는 마지막으로 배마늘을 내려다보며 엄히 꾸짖었습니다. 죄를 달게 받으라. 만진과 포승줄이 배마늘의 두 손목을 단단히 점참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 다녀야 했던 유아린의 가문은 그날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피로 써내려간 혈서는 조정에 전해져 가문의 결백을 낱낱이 증명했습니다. 멸문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유아린과 복칠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할 지위가 돌아갔습니다. 칠성 할멈에게도 고을 원님의 이름으로 후한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탐관오리가 사라진 고을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빼앗겼던 구율미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모진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스하고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수유가 노랗게 흐드러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는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담장 아래로는 개나리가 새노랗게 번져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 마당에는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은 어느덧 훌쩍 자란 복칠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를 뗐을 뿐인데도 마당을 누비는 모습은 제법 씩씩하고 야무졌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가 툭 던지기도 하고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복칠의 작고 동그란 머리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리보, 대청마루에는 칠성 할멈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산속 허름한 오두막은 이제 간 곳 없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넓은 마루에 두툼한 방석을 깔고 앉은 할멈의 자세는 곧고 평온했습니다. 그 앞에는 갓 우려낸 대추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할멈은 마당에서 뛰노는 복치를 흐뭇한 눈길로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험한 산길을 타며 고생하던 세월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질 만큼 할멈의 얼굴에는 깊고 편안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유아린이 부엌에서 나와 할멈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유아린은 더 이상 쫓기던 시절의 수척하고 창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볼에는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고 눈매는 한결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유아리는 칠성 할멈을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며 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멈 대추차를 조금 더 올릴까요? 됐다. 이렇게 볕 좋은 마루에 앉아 저 녀석 재롱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구나. 할멈이 복치를 바라보며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아린 역시 복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견뎌낸 끝에 얻은 아이라는 사실이 이런 평화로운 봄날에는 꿈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소 찾아온 사람도 몰라보는 것이요. 유아린과 칠성 할멈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사내를 본 순간 두 사람은 버선발로 마루를 뛰어 내려갔습니다. 이재하였습니다. 예전의 초라한 배옷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갓을 쓰고 맑은 비취색 도포자락을 봄바람에 휘날리며 들어서는 모습은 더없이 늠름하고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매만큼은 그 모진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과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할멈. 낭자도 안색이 좋아 보여 다행이요. 칠성 할멈은 두 팔을 벌리며 코끝을 훌쩍였습니다. 이 사람 좀 보게나 그새 이렇게 의젓해졌구먼. 어디 아픈 곳은 없느냐. 어깨는 이제 괜찮고. 할멈 덕분에 흉터만 조금 남았을 뿐 다 나았소. 이재아가 껄껄 웃으며 할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아리는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이 이리 만발한 길을 오는데 무슨 고생이겠소.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지더이다. 이재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놀던 복칠이 이재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낯선 얼굴을 보고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장아장 이재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재하가 허리를 숙여 두 팔을 벌리자 복칠은 거리낌 없이 그의 품속으로 폭 안겨들었습니다. 이재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이놈 봐라. 몇 해 사이에 이렇게 컸구나. 복칠은 이재하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이재하의 얼굴을 이리저리 훑더니 이내 번듯하게 쓰인 갓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손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하가 미처 막을 틈도 없이 복칠은 갓끈을 덥석 잡더니 갓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상투를 야무지게 움켜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갓 망가진다. 상투 빠진다. 이재아가 쩔쩔매며 아이 손을 떼어보려 했지만 복칠의 소나귀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갓은 삐뚤어지고 상투는 반쯤 풀려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지만 복칠은 신이 난 듯 까르르 웃으며 손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놔라. 이놈아 제발 좀 놔. 이재하가 아이를 안은 채 발을 동동 구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 할멈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구수한 웃음을 봄 하늘로 시원하게 터뜨렸지요. 아이고 저 녀석 좀 보게 해. 제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으리 머리채를 그리 잡아 뜯더니 커서도 그 버릇을 못 버렸구나. 허허허. 할멈의 한마디에 유아린도 끝내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몇 해 만에 피어나는 맑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길고 모진 겨울을 견디며 어느새 잊고 지냈던 웃음이 그제야 봄 햇살처럼 유아린의 얼굴 위에 환하게 번졌지요. 가시 삐뚤어진 채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이재아도 그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쯤 풀린 상투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보라 속 냉골 초가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동 그림 만삭의 유아린을 업고 눈밭을 달리던 밤이 있었고 머리채를 뜯기며 방바닥을 허우적대던 밤이 있었습니다. 꽃을 3번이나 태워가며 끓인 미역국이 있었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밤도 있었습니다. 독화살을 맞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날도 있었지요. 그 모질고 길었던 겨울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 한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복칠이 또 한 번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살구꽃 이파리가 바람에 실려 느릿하게 내려앉았고 따뜻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네 사람의 머리 위로 가득 쏟아졌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요. 눈보라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재아처럼 모진 누명 속에서도 끝내 혈서를 품고 살아남은 유아린처럼 평생 험한 산을 타며 묵묵히 사람을 살려온 칠성, 할멈처럼 진심으로 버텨낸 겨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에서 글을, 한젤이 다음 이야기도 글을,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이재아와 유아린 그리고 복칠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